팔자가 늘어졌구먼. 살고 싶으면 저 걸음통에 숨으셔요. 얼른! 7살 노비 아이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뒷간 구석이었습니다. 임금은 망설였지요. 하지만 자신을 쫓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코앞까지 들이닥치는 순간 이를 악물고 그 어둡고 더러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그 위를 거적으로 덮고 제 몸에도 거름물을 묻힌 채 바가지를 휘두르며 미친 척 소리를 질러 자객들을 쫓아냈지요. 살면서 가장 낮은 곳에 몸을 숨겨야 했던 임금과 부모도 이름도 없이 천대 속에 살아온 7살 노비 아이. 이 둘의 기막히고도 가슴 뭉클한 대역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저랑 인사 나눠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 내 기분을 숫자 1부터 10으로 표현한다면 얼마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는 그 숫자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께 10배, 100배의 큰 복이 찾아가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승댁 마당에 수백 개의 등잔이 걸린 저녁이었습니다. 7살 개똥이는 제 몸집만 한 수랑아리를 두 팔로 껴안은 채 이를 악물고 대돌을 올랐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철렁거리는 술물의 무게가 가느다란 팔뚝을 짓눌렀지요. 한 발, 두 발, 간신히 세 번째 대돌의 집신 끝이 걸리는 순간 아이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항아리가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탁한 술물이 상석에 앉아있던 주인놈 최 판관의 비단 도포 위로 낱낱이 쏟아졌습니다. 잔치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판관의 비단 도포에 누런 술물이 강줄기처럼 번져내렸고 손님들의 수저놓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녀석. 최 판관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이를 획 떼어냈습니다. 작은 몸은 대돌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아이는 숨을 죽인 채 클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개똥이의 눈은 이미 마당 구석 담장 및 개구멍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큰 화가 닥치기 전에 아이는 네 발로 기어 개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찢어진 저고리 자락이 담장 못에 걸려 한 뼘쯤 뜯겨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맨발로 내달렸습니다. 잔칫집 풍악 소리가 등 뒤로 멀어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뛸 수 없을 때 아이의 발이 멈춘 곳은 마을 어귀 뒷간 덤불이었습니다. 매캐하고 지독한 냄새가 감돌았으나 사람 발길이 뜸한 이곳이야말로 몸을 숨기기에 알맞은 곳이었지요. 아이가 덤불 사이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 차가운 손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어둠 속 풀밭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클과 상처 자국이 뒤섞여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상이다. 나를 살리면 내 천한 운명을 단숨에 바꿔주마. 사내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은 흙과 상처 자국으로 얼룩져 있어 왕인지 떠돌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아이는 사내의 손목을 뿌리치는 대신 한 번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찢어진 옷깃 사이로 용문양이 수놓인 붉은 비단 자락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왕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개똥의 귀에는 덤불 너머로 철커덕거리는 칼자루 소리와 여러 사내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처지는 매한가지였지요. 살고 싶으면 입 닥치고 날 따라오슈. 아이는 사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기보다 3배는 큰 어른이 비틀거리며 끌려왔고 두 사람은 뒷간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코를 막아도 소용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가 사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뒷간 입구 쪽 문틈으로 횃불의 붉은 빛이 번쩍 스며들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자객들의 횃불이 일렬로 움직이며 덤불을 헤집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뒷간 구석에 놓인 커다란 거름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안쪽에 몸을 숨기셔요. 불편해도 목숨은 건질 수 있구먼요.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둡고 탁한 건물이 달빛 아래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 평생 이런 곳에. 사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팔자가 늘어졌구먼. 아이는 사내의 등을 떠밀어 뒷간 구석 거름통 안으로 숨게 했습니다. 사내는 질색하며 버티려 했지만 문틈을 스치는 횃불빛을 본 순간 이를 악물고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거적을 끌어다 거름통 위를 덮고 아이는 제 몸에도 흙탕물과 더러운 자국을 이장한 뒤 바가지를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횃불 빛이 뒷간 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아이는 바가지를 허공에 휘두르며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거름통 앞을 어지럽히느냐? 자객 넷이 뒷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가 코를 싸주며 한 발 물러섰고 뒤따르던 자가 칼을 빼들었으나 뒷간 안쪽에서 밀려오는 악취에 눈이 찢어질 듯 쓰라렸습니다.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아이는 눈빛마저 심상치 않아 자객들 눈에는 귀신이 들린 아이처럼 보였지요. 이런 곳에 숨었을 리가 없다. 선두의 자객이 소매로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명의 발소리가 서둘러 멀어졌고 횃불의 붉은 빛이 덤불 너머로 사라지자 뒷간에는 다시 어둠만 남았습니다. 거적 밑에서 사내가 거름통 가장자리를 붙잡고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사내는 풀밭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옆에 놓인 지게 막대기를 툭 던져 주었습니다. 체면보다 목숨이 먼저여유.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물이 뒤범벅된 얼굴 사이로 두 눈이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7살짜리의 눈에는 두려움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대궐에서 수십 년을 살며 수백 명의 신하를 거느렸으되 이토록 또렷하게 살아있는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첨꾼들의 늘어진 눈웃음에서도 간신들의 교활한 눈동자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이 작은 아이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내, 아니 이 나라의 임금 이선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주려다 영의정 김자겸에게 실성한 왕이라는 누명을 쓴 처지였습니다. 대궐의 금의영은 이미 김자겸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임금은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한 채 도성 밖으로 야반도주하여 이 뒷간 덤불까지 흘러든 것이었지요. 임금은 오물 범벅인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내 기지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부터 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아이는 대꾸 대신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도 스미지 않는 산길을 더듬어 올라 바위 뒤편에 숨겨진 좁은 동굴 하나를 찾아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하양 궁궐 깊은 곳에서는 영의정 김자겸이 임금의 탈출 보고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김자겸의 얼굴은 주름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나 부채를 쥔 손가락 마디가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반드시 잡아들여라. 놓치면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객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최 판관이 횃불을 들고 골목골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종놈을 끝까지 쫓아내겠다는 집념이었지요. 잔칫집 뒷담을 살피던 최 판관의 시선이 땅바닥에 멈추었습니다. 덤불 사이 흙 위에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고 그 끝에 용 문양이 수놓인 붉은 옷자락 조각이 가시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그 조각을 집어 올려 횃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금실로 촘촘히 수놓인 용의 발톱이 불빛 아래 번쩍거렸고 최 판관 눈이 그보다 더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 핏자국의 주인이 누구이든 값비싼 줄이 걸린 것만은 분명했지요. 동굴 안은 바람 한 점 들지 않았으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이를 달달 떠는 소리가 좁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어깨 위로 둘러주었습니다. 더러운 자국이 잔뜩 뺀 옷이었으나 아이는 그 옷자락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추위가 한 겹 물러나자 비로소 몸의 떨림이 잦아들었지요. 똥냄새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내와 이름성 자도 변변찮은 7살 종놈이 같은 몰골로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으리, 진짜로 밥 안 굶게 해줄 거여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는 이미 겉옷 속에 코를 파묻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붙은 집 부스러기를 조심스레 떼어내었습니다. 동굴 밖 산등성이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겹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임금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동굴 벽에 가닿아 되돌아왔고 그 고요를 집어삼키듯 사냥개들의 포효가 한 겹 더 가까이 밀려들었습니다. 동굴 입구로 스며든 여명이 아이의 눈꺼풀을 건드렸습니다. 사냥개 소리는 산 아래로 멀어져 있었으나 언제 다시 올라올지 알 수 없었지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동굴 밖을 살폈습니다. 산안개가 짙게 깔려 10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는 그 안개를 보자마자 임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지금이여유. 안개 거치면 끝장이여유. 동굴 한쪽에 기대어 놓았던 낡은 걸음지게를 끌어왔습니다. 아이는 임금을 지게 밑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했습니다. 나라의 주상이 내 귀퉁이가 삐걱거리는 똥지게 판자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린 꼴이었지요. 아이는 그 위로 집단과 걸음더미를 재빨리 덮어 올렸습니다. 집 사이로 코만 내밀 만한 틈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빈틈없이 눌러 덮었습니다. 아이는 지게 짝대기를 어깨에 걸치고 산길을 내려섰습니다. 7살 등판에 어른 하나와 걸음더미의 무게가 한꺼번에 실렸으나 이를 악물고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발이 헛디딜 때마다 지게가 좌우로 흔들렸고 그때마다 밑바닥에서 임금의 숨소리가 가늘게 새어 나왔지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 검문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교 둘이 창을 비스듬히 세운 채 지나는 사람마다 세워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포교 하나가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창끝으로 집더미를 쿡 찔렀습니다. 임금의 몸이 있는 쪽이었지요. 아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교가 한 번 더 쿡 찌르자 집더미 사이에서 지독한 걸음 냄새가 확 퍼져 나왔습니다. 포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코를 싸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창을 든 팔이 저절로 물러났습니다. 어서 꺼져라. 호통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검문소를 빠져나갔습니다. 10걸음, 20걸음, 50걸음째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종아리 떨림이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반나절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집시는 진작 밑창이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돌밭길을 지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이를 악물었지요. 깊은 산속 너럭바위가 나타나자 아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집더미를 걷어내자 임금이 걸음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빠져나왔으나 두어 걸음을 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반나절을 꼼짝 않고 엎드려 있던 탓에 사지에 힘이 풀린 데다 허기까지 겹친 것이었지요. 아이는 쓰러진 임금을 2번 흔들어 보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농가 지붕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농가 뒷간 옆에 비쩍 마른 닭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깃이 빠지고 벼시 거무스름하게 변한 것이 병이 든 지 오래된 짐승이었지요. 주인이 내다 버린 것인지 끈 하나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닭을 품에 안고 산으로 돌아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부싯돌 2개를 부딪혀 불씨를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으나 마침내 연기가 피어오르자 아이는 닭을 통째로 불 위에 올렸습니다. 거죽이 까맣게 그을린 고기 한 점을 나뭇가지에 꿰어 임금의 입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검게 탄 껍질 사이로 뜨거운 육즙이 입안에 번졌지요. 평생을 대궐의 산의 진미만 받아온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담한 고기 한 점이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임금은 닭고기를 삼키며 소리 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뼈를 깨무는 이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왕이라더니 달다리 하나에 우느냐유.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임금은 입가에 묻은 숯검댕을 소매로 문지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다 쫓겨났으니 이제 이 고기 한 점이 내 전 재산이로구나. 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땅을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종놈에게도 제 땅을 갖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지요. 아이는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던 닭고기를 말없이 집어 임금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임금이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으나 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숨만 남은 자리에서 임금은 나뭇가지를 집어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아이가 난생 처음 보는 획이었지요. 이것은 백성민자다. 임금이 글자 위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너의 다른 이름이다. 아이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흘 위에 삐뚤빼뚤한 획이 하나 더 생겼지요. 그 시각 한양에서는 김자겸이 대궐 편전에 올라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본 자는 누구든 엄히 다스려라. 인근 산맥을 겹겹이 포위하고 쥐구멍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아라. 군사들이 일제히 갑옷을 챙겨 도성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대열 끝에 최 판관이 끼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실거리며 장수의 옆에 바짝 붙은 최 판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집 노비놈이 임금을 데리고 있습지요. 그놈의 버릇을 제가 손바닥 보듯 합니다. 길잡이를 맡기시지요. 현상금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앞장서서 산길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맑은 샘물이 솟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임금과 아이는 그 샘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에 오물을 씻어내리자 까맣게 말라붙었던 걸음이 풀려 떠내려갔지요. 아이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임금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임금이 눈을 질끈 감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아이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임금도 물을 퍼서 아이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꼴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라에서 쫓겨난 왕과 이름도 없는 종놈이 산속 샘가에서 물벼락을 맞으며 웃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발이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진작 달아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부풀어 오른 물집 사이로 벌건 살갗이 드러나 있었지요. 임금은 말없이 자신의 비단 저고리 소매자락을 붙잡더니 힘을 주어 찢었습니다. 비단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가 계곡에 울렸고 임금은 그 천 조각으로 아이의 발을 버선 감싸듯 정성스레 동여매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딴 곳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샘물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바위 위에는 활시위를 당긴 사냥꾼 대여섯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최 판관이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고함이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날아와 두 사람 곁 바위에 세차게 박혔습니다. 나무 껍질이 튀며 송진 냄새가 번졌지요. 아이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임금의 손목을 낚아채고 샘물 옆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덤불이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돌뿌리에 발이 걸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덤불 너머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좁은 바위 틈이 보였고 7살 아이의 작은 몸집이 그 틈새로 먼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어깨를 비틀어 간신히 뒤따랐지요. 바위 틈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바위 벽에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머리 위로 군화 바닥이 바위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의 가슴팍에 임금의 심장 소리가 전해져 왔고 임금의 귓전에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맞닿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기까지 숨 한 번 내쉬지 못한 시간이 반식경은 되었을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 최 판관의 고함이 바위 틈까지 메아리쳐 올라왔습니다.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산 아래 시종들을 데려와 숲을 샅샅이 뒤져라. 최 판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집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위 틈 속에서 아이는 임금의 소매를 꼭 쥔 채 입술을 깨물었고 임금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어둠 속을 응시하였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 판관은 밤새 시종들을 산 아래서 끌어모은 뒤 날이 서자마자 숲 입구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에 묶인 늙은 노비 판석 할아버지가 끌려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최 판관 댁에서 종살이한 노인이었지요. 개똥이의 아비와 어미가 역질에 걸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을 때 갓돌이 지난 개똥이를 제 등에 업고 젖을 구하러 마을을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판석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 늙은 종은 할아버지이자 아비이자 온 세상이었지요.
최 판관은 판석을 쑥 입구 굵은 참나무에 묶었습니다. 노인의 허리가 나무둥치에 포승줄로 감기자 등이 껍질에 눌려 비틀렸고 최 판관은 한 걸음 물러서서 숲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위 틈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아이의 몸이 번개처럼 튕겨나가려 했습니다. 임금이 아이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아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발버둥을 쳤으나 임금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둘 다 죽는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바위 틈새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개똥이가 어디 있느냐? 최 판관의 손이 거칠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노인의 몸이 휘청였고 입가에는 다친 흔적이 번졌지요. 최 판관은 차가운 얼굴로 노인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 번 다그쳤습니다. 벌을 내릴 듯 위협이 가까워지자 노인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숨결 속에서도 노인의 목소리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요. 우리 강아지 본 지 오래됐습니다요. 최 판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인두를 거두더니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 석자가 먹물로 또렷이 찍혀 있었지요. 최 판관은 그 문서를 횃불 위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종이 끝이 불꽃에 닿자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집 사람도 아니다. 기록에서 지워버렸으니 누구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불길이 개똥이라는 글자를 집어삼켰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검은 가루가 숲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지요. 바위 틈 속에서 아이가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손끝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맺혔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성하게 남지 않았고 아이는 소리 없이 입을 벌린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가 살았다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최 판관이 턱짓으로 하수인을 시켜 포승줄을 풀자 노인의 몸이 나무 뿌리 위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늙은이는 여기 버려두고 가라. 김자겸의 하수인들이 노인을 질질 끌고 가다 숲 어귀에 내팽개쳤습니다. 최 판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발소리가 사라지자 아이는 바위 틈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에 팔이 긁히고 돌부리에 무릎이 찧었으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숲 어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의 곁에 다다른 아이는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알아본 것인지 눈꼬리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고 가느다란 숨결 사이로 끊어지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망쳐라. 살아서 사람답게. 노인의 손끝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꼭 붙잡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아비의 목소리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손이 차갑게 굳어간 것이었지요. 아이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노인의 곁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임금이 다가왔습니다. 오열하는 7살 아이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등뼈가 손바닥 아래서 들먹거렸습니다. 임금은 그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가 타버렸으니 너는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일 뿐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 위로 임금의 눈이 흔들림 없이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내 반드시 너의 이름을 용포 위에 새겨주마. 아이는 소매로 얼굴을 쓱 문질렀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눈이 최 판관이 사라진 산 아래를 향했습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이글거리는 것이 차올랐지요. 아이의 이가 맞물리며 턱뼈가 불끈 솟았습니다. 임금은 노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곁에 놓인 낡은 거적을 끌어와 노인의 몸을 정성스레 덮었습니다. 나라의 주상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시신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지요. 이 원통함을 내 반드시 갚아주겠소.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시각 마을 곳곳의 나무와 담벽에는 김자겸의 하수인들이 명령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방을 아는 자는 죽여도 좋다는 글귀가 먹물로 찍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 아래 주막에서는 최 판관이 술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코를 실룩거리며 걸걸하게 웃어젖혔지요. 그놈들은 이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다. 허허. 주모가 따라주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최 판관의 웃음소리가 주막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숲속에서 아이는 노인이 신고 있던 낡은 집신 한 짝을 벗겨 품에 안았습니다. 밑창이 닳고 코가 헤어진 집신이었으나 아이는 그것을 저고리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임금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놈들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여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아 소박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나뭇가지를 꺾어 무덤 앞에 꽂았고 아이는 주먹 쥔 손으로 돌 위를 한 번 쓸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으나 그것이 작별이었지요. 무덤을 등진 두 사람이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앞에는 더 깊고 더 험한 산줄기가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이 무거웠으나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산등성이를 하나 넘자 바람결에 사람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다보니 길가에 수십 명의 사내와 여인, 아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역병과 수탈에 시달리다 고을을 버리고 나선 피난민들이었지요. 앙상한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입에 넣는 자가 있었고 어미의 빈 젖을 빨다 지쳐 잠든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도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임금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남기고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참나무 아래 떨어진 도토리를 두 주먹 가득 주워 모았고 계곡물에 씻어 돌판 위에서 으깨어 주먹 하나를 빚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 주먹밥을 임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임금은 주먹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입이 아닌 길가에 쓰러져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백성의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입에 주먹밥을 조심스레 밀어 넣어주자 아이의 턱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임금의 눈가에 핏줄이 섰으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난민 무리에서 벗어나 계곡가 너럭바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은 시냇물에 손을 담그더니 아이의 발을 끌어당겼습니다.
물집이 부풀어 오른 발바닥을 차가운 물줄기로 적시자 아이가 화들짝 발을 움츠렸습니다. 아유, 나으리, 천한 발을 왜 만지셔요? 아이의 귀가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임금은 대꾸 없이 아이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손톱 끝으로 집어 뽑아내었습니다. 아이가 이를 악물며 다리를 떨었으나 임금의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너는 내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다. 가시를 뽑아낸 자리를 시냇물로 한 번 더 씻어내며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발을 쥐고 있는 임금의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살이 7년 그 거칠고 더러운 발을 이렇게 만져준 손은 세상에 없었지요. 임금은 젖은 모래 바닥에 나뭇가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또박또박 두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곧게 살라는 뜻의 내 이름이다. 아이가 모래 위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개똥이 밖에 불려본 적 없었습니다. 주인놈은 이름 대신 이놈이라 불렀고 마을 아이들은 똥개라 놀렸지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제 손으로 써준 이름이 모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임금의 젖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것이 터진 것이었지요.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거리다 이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아이가 소매로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드는 순간 숲 안쪽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내 옌일곱이 덤불을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산적대였지요. 앞서 스쳐 지나왔던 피난민 무리를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노인의 보찜을 낚아채며 발길을 올렸고 여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금이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도 임금을 올려다보았지요. 말은 없었으나 눈빛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계곡과 바위 사이 지형이 좁아지는 길목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지나갈 너비였지요. 임금은 소리 없이 움직여 바위 틈 양쪽에 늘어진 칡덩굴을 끌어모아 발목 높이로 팽팽하게 엮었습니다. 아이는 반대편 언덕에 올라 주먹만 한 돌멩이를 양손에 쥐었습니다. 임금이 일부러 바위 뒤에서 소리를 내자 산적 셋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좁은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발이 칡덩굴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곤두박질 치자 뒤따르던 둘이 줄줄이 엉켜 넘어졌지요. 그 위로 아이가 돌멩이를 내리던졌습니다. 돌이 우두머리의 이마 앞 땅바닥에 퍽 박히며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고 산적들이 눈을 비비는 사이 피난민 사내 넷이 몽둥이를 주워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뒷걸음질 쳤고 나머지 산적들은 보찜을 내팽개친 채 숲속으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백성들이 두 사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비와 어린 소년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것이었지요. 한 안하기 보찜 깊숙이 간직하던 주먹밥을 꺼내 임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임금이면 좋겠소. 임금의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아이들, 흙을 씹어야 했던 노인들, 저지 마른 어미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겹쳐졌지요. 대궐 편전에 앉아 주본을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결아,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저 자리를 되찾아야겠다. 임금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밤 안개가 계곡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등을 보이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산 아래 고을의 성벽 윤곽이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성벽 위로 대어서 자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깃발에는 왕실의 문양이 찍혀 있었으나 그 색이 기묘하게 탁했습니다. 역적들이 세운 가짜 임금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안개를 타고 고을 성벽 가까이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성벽 아래 관도 옆으로 백성 대여섯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고 나졸들의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형님, 저 가짜 놈의 꼬락서니를 제가 직접 보고 올게요. 임금은 성벽 뒤편숲 그늘에 등을 붙이며 아이의 등을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너는 이제 내 나라의 희망이다. 임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밤안개 속으로 스며들었고 아이의 작은 등이 성벽을 향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도성 인근 고을의 관아 마당에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휘감은 가짜 임금이 상 위에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한 입 베어 물더니 이내 인상을 구기며 상다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마당에 쏟아졌지요. 고기가 질기다. 사효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라간 하인들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벌벌 떨었고 백성들의 고혈로 차린 산의 진미가 흙바닥 위에서 뒤엉켜 지시겨졌습니다. 고을 뒤편 숲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금의 주먹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 발 내디디려는 순간 한결이가 임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형님은 여기 계셔요. 제가 놈들의 멱살을 물어올게요. 아이는 숲 가장자리에 버려진 엿판 하나를 주워 목에 걸었습니다. 엿가위를 등에 메고 얼굴에 숯검댕을 칠하자 어디서나 볼 법한 엿장수 꼬마가 되었지요. 아이는 관아 담장을 끼고 돌아 행차 뒤편 주방 막사를 향해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막사 주변으로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으나 아이의 작은 몸집은 솥단지와 장작더미 사이로 쥐처럼 빠져들었습니다. 막사 천막 틈새로 가짜 임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단 도포 위로 드러난 목덜미에 아이의 눈이 박혔습니다. 거기에 먹물로 선명하게 새겨진 문신이 있었지요. 광대패가 몸에 새기는 관대 문신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판관댁 잔칫날 마당에서 제주 넘기를 하며 손님들의 웃음을 사던 광대였지요. 그놈이 지금 골룡포 대신 비단 도포를 걸치고 왕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소리치고 싶었으나 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외쳐봐야 고위 무사들의 칼날 아래 목이 달아날 뿐이었지요. 아이는 막사 천막 뒤편 좁은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천막 안쪽에서 두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가짜 임금의 경박한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뼛속까지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름밤 청룡 골짜기 좁은 길로 대군을 이동시킬 테니 너는 도성문을 열도록 백성들을 선동해라. 김자겸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보름밤, 청룡 골짜기, 도성문. 세 마디가 아이의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돌리다 등에 맨 엿가위가 천막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고요한 막사 안으로 파고들었지요.
천막 안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거기 누구냐? 호위 무사 둘이 칼을 뽑아 들며 천막을 걷어 올렸습니다. 틈새 쪼그리고 앉은 아이의 몸이 드러났지요. 칼끝이 아이의 코앞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 대신 일부러 눈을 풀고 입 한쪽으로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희죽희죽 웃는 꼴이 영락없는 백치였지요. 무사들이 한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 찰나 아이가 옆안에서 끈적한 엿가락을 움켜쥐더니 가짜 임금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내던졌습니다. 엿 먹어라, 가짜 임금아, 히. 엿가락이 가짜 임금의 눈과 코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끈적한 엿이 눈꺼풀을 덮어 앞을 가렸고 가짜 임금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긁어댔지요. 호위 무사들이 칼을 내려놓고 가짜 임금의 얼굴에 붙은 엿을 떼어내려 달려드는 사이 아이는 이미 막사 밖으로 몸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막사 뒤편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탈로 몸을 던졌고 가시덤불 위를 두어 바퀴 구르며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덤불이 옷자락을 찢고 가시가 살을 긁었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탈 끝 숲을 속으로 몸이 빠져든 뒤에야 뒤쪽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숲을 가로질러 산속까지 내달린 아이는 임금 앞에 다다르자마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숨을 헐떡이면서도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름밤 청룡 골짜기여유. 놈들이 그리로 온대요. 임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시 부스러기가 잔뜩 엉겨 붙어 있었고 저고리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지요. 임금은 아이의 머리에 붙은 가시를 하나하나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구했다, 한결아. 임금이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이 임금의 가슴팍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고울관하에서는 김자겸이 얼굴에 엿자국이 남은 가짜 임금을 내팽개치듯 밀어놓고 호위 무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엿장수 아이를 당장 잡아와라. 정보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김자겸의 명령이 파발을 타고 퍼졌고 도성 전체에 아이의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문마다 나졸이 배치되었고 장터마다 아이의 인상착의가 적힌 방이 붙었지요. 소식을 접한 최 판관이 김자겸 앞에 허리를 굽히며 나섰습니다. 그놈은 내 집 종놈이니 내가 제일 잘합니다. 산에서 숨는 버릇, 도망치는 길목, 제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지요. 김자겸이 턱짓으로 허락하자 최 판관은 나졸 18불 거느리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산속 바위 뒤에서 아이는 임금의 등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호흡이 가라앉자 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지요. 입술을 야무지게 깨물며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놈들을 낚을 차례네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등성이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터라 임금의 입술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지요. 산 중턱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발견한 임금은 곁에 놓인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바가지가 수면에 닿으려는 찰나 한결이가 임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잠깐만요. 아이의 눈이 샘물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미도 하루살이도 물 위를 미끄러지는 소금쟁이도 없었지요. 물가에 떨어진 나무십들이 가장자리부터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고 산에서 자란 아이의 본능이 등줄기를 훑었습니다. 형님, 원래 이런 샘물엔 벌레가 꼬여야 정상이여요. 제가 먼저 맛볼게요. 임금이 안 된다고 소리치기도 전에 아이는 바가지를 낚아채 물을 아주 조금 입에 대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안색이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임금의 품으로 기대어 무너졌지요. 숨결은 남아 있었지만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결아. 임금이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적 자객들이 산속 샘물마다 독을 풀어둔 것이었지요. 걸려들었다. 숲 안쪽에서 비열한 외침이 터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검은 옷의 자객 대여섯이 모습을 드러내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독이 든 샘물은 미끼였던 것이지요. 임금은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하게 식어가는 얼굴, 축 늘어진 고개, 가늘어지는 숨소리. 분노로 이가 맞물렸으나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의 팔이 임금의 어깨 너머로 흔들거렸고 임금은 그 팔을 한 손으로 붙잡은 채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비탈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0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였지요. 임금은 며칠간 산속을 헤매며 파악해둔 지형을 떠올렸습니다. 북쪽 비탈 아래에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갈대가 허리까지 차오르고 발을 딛는 순간 지늘기 종아리를 삼킨 곳이었지요. 임금은 일부러 가지를 꺾으며 소리를 내고 비탈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늪지대 앞에 다다른 임금은 가장자리에 단단한 둑길을 골라 건넜습니다. 자객들은 안개 속에서 앞사람의 등만 쫓으며 곧장 늪으로 뛰어들었지요. 선두의 자객이 지늘게 발이 빠져 비틀거렸고 뒤따르던 자들도 줄줄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칼을 휘둘러 봐야 갈대만 잘려나갈 뿐이었지요. 임금의 눈이 늪지 가장자리 참나무를 훑었습니다. 굵은 가지에 주먹보다 큰 말벌집이 매달려 있었지요. 임금은 땅에서 돌 하나를 집어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돌이 말벌집을 정통으로 맞춰 가지에서 떨어뜨렸고 순간 말벌, 때가 검은 그림자처럼 흩어져 나왔습니다. 말벌들은 지늘게 빠져 발버둥 치는 자객들에게로 몰려들었지요. 자객들은 칼을 내팽개치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임금은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가늘었으나 끊어지지는 않았지요. 전 먹던 힘까지 다해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돌에 찌이고 발이 미끄러졌으나 아이를 업은 등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벼랑 끝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의 이영이 반쯤 내려앉고 울타리가 기울어진 작은 초가였지요. 임금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노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의 눈에 흰막이 끼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지요. 노파 곁에서 옥수수를 쥐고 있던 어린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임금은 아이를 눕힌 뒤 팔을 단단히 동여매며 도끼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지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을 내밀어 임금의 손마디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졌으나 마디마디가 곧고 길었지요. 노파의 입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 손은 백성의 고통을 닦아줄 귀한 손이구려. 임금은 노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약재가 있다면 무엇이든 청하겠습니다. 노파는 손자의 손을 빌려 안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비상약이었지요. 노파가 보자기를 펼치자 말라비틀어진 약재에서 쓰디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노파의 투박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아이와 백성들을 웃게 만들겠소. 임금은 약재를 달여 아이의 입에 한 모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첫째 날 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임금은 시냇물에 적신 천으로 아이의 이마를 쉬지 않고 닦았지요. 둘째 날 아이의 안색이 다시 한번 짙게 어두워졌고 임금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셋째 날 새벽 임금의 눈 아래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을 때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 임금의 얼굴을 찾아냈지요. 임금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왕의 채통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임금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아이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거봐유. 내 눈이 보배주. 형님은 나 없으면 진작 죽었슈. 임금은 대꾸 대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운 몸이 임금의 품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해가 뜨자 임금은 노파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궐의 편전에서 주본을 펼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흙을 씹어야 했던 피난민들, 도토리로 주먹밥을 빚어야 했던 아이, 비상약을 내어준 눈먼 노파.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었지요. 임금은 절을 마치고 일어서며 그 무게를 등에 새겼습니다. 아이가 몸을 추스른 다음 날, 임금은 마지막 남은 술을 꺼내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제왕학을 가르쳤던 노스승 대감이 이 산 너머 고을에 은거하고 있었지요. 임금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넘었습니다. 대감의 집은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소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임금이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 안채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대감의 눈에 물기가 고였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임금의 팔을 부축해 일으키며 두 사람을 사랑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두 사람 앞에 따뜻한 밥과 고깃국이 김을 피워 올렸지요. 대감은 눈물을 훔치며 임금의 수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임금은 엎드려 군사 지원을 청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시오라고 답했지요. 다만 국을 따르는 대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감은 이미 김자겸에게 가족의 목숨을 저당 잡힌 처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어린 손자까지 한양에 인질로 붙잡혀 있었지요. 임금을 넘겨주는 대가로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결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이 쉬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떨리는 손끝, 상 위에 놓인 수저의 수가 두 사람 것만이 아니라 여분이 더 있다는 것, 그리고 대감이 연신 대문 쪽을 힐끔거리는 눈길까지. 아이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옷의 철편이 맞부딪히는 소리였지요. 한결이는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임금의 무릎을 두 번 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하는 탈출 신호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을 바라보는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서렸지요. 대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놓더니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가 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자겸이가 내 손자의 목을 쥐고 있소이다. 대감의 통곡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한결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임금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붉은 비단 도포를 낚아채 제 몸에 둘렀습니다. 7살 아이의 몸에 비단 도포가 질질 끌렸으나 어둠 속에서는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형님, 제발 살아서 이름값을 하셔요. 아이는 대문 옆 허물어진 담장 틈으로 몸을 밀어 넣더니 도성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이 바람에 펄럭이자 군사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왕이다. 왕이 도망친다. 수백 명의 군사가 아이를 뒤쫓아 대문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지요. 임금은 통곡하는 스승의 어깨를 한번 쥐었습니다. 저 아이만은 제발.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임금은 뒷담을 넘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달렸습니다. 어둠 속 산길을 맨발로 내달렸지요. 비단 도포 자락이 가시덤불에 걸려 찢어지고 나뭇가지가 옷을 잡아당겼으나 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등 뒤로 군사들의 함성과 횃불빛이 쫓아왔고 그 간격이 점점 좁혀졌지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앞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뒤에서는 무장을 한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횃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형님만 무사하면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요. 군사들이 아이를 에워싸고 비단 도포를 벗기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왕이 아니라 앙상한 뼈가 드러난 7살 아이였습니다. 군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아이는 거칠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요가 내려앉았고 아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땅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판관이 군사들 사이를 비집고 나섰습니다. 아이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김자겸 앞에 내밀었지요. 이놈이 바로 그 영악한 시종놈입니다. 아이는 흙투성이 얼굴을 들어 최판관의 낯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채 최판관을 노려보았지요. 주인놈 주제에 임금을 팔아먹느냐. 최판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아이의 눈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자겸은 부채로 턱을 두드리며 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지요. 이 아이를 술에 실어라. 도성으로 끌고 간다. 아이는 짐짝처럼 수레 위에 내던져졌고 포승줄이 손목과 발목을 칭칭 감았습니다. 수레가 도성을 향해 덜컹거리며 출발했지요. 김자겸은 수레 뒤를 따르며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진짜 왕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성 한복판 저작거리 광장에는 거대한 공개 신문대가 세워졌습니다. 나무 기둥 넷을 박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올린 것이었지요. 광장을 둘러싼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로 끌려 올라온 것은 흙이 묻고 옷이 너덜너덜해진 한결이었습니다. 포승줄이 손목과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고 나졸 둘이 아이의 양팔을 잡아 백성들 앞에 꿀려 앉혔지요.
아이의 무릎이 거친 널빤지 위에 부딪혔으나 얼굴에는 굴복의 빛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한 번 내쉬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떠나가라 소리쳤지요. 백성들아, 똑똑히 들어라. 우리 임금님은 실성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땅을 나눠주려다 저 김자겸 일당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신 거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지요. 아이는 목청을 한 겹 더 높였습니다. 진짜 역적은 왕의 자리를 탐내는 저놈들이다. 저놈들이 너희의 땅을 뺏으려고 우리 임금님을 죽이려 한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려 하셨다고. 앞줄의 사내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되물었고 그 말이 뒷줄까지 퍼지는 데는 한 호흡이면 충분했지요.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눈들이 하나둘 사형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 사이에서 산속 피난길의 임금과 아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이들이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지요. 한 여인이 옆 사람의 소매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산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선비님 댁 아이 아니요? 그 선비가 우리를 사람 대접해준 그분이 왕이었단 말인가. 여인들이 눈물을 훔쳤고 사내들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입소문은 불씨처럼 번져 광장 끝까지 닿았지요. 높은 단상 위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자겸의 얼굴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부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김자겸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허, 저놈이 오객쳐 있더니 아주 정신줄을 놓았구나. 감히 어디서 저런 저질스러운 유언비어로 백성들을 현혹하느냐. 김자겸은 가소롭다는 듯 부채질을 하며 백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엄을 지키려는 몸짓이었으나 부채의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김자겸은 오히려 이 판을 뒤집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영무의 수괴가 살아있다면 당장 이 앞으로 나오너라. 오늘 백성들 앞에서 죄를 밝히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김자겸의 고함이 광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숨을 죽였지요. 해가 서산으로 미연미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광장의 흙바닥을 붉게 물들이던 그때 군중 뒤편에서 넉마를 걸친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의 걸음은 느렸으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백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내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노을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여위고 거칠어져 있었으나 두 눈에 담긴 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임금 이선이었지요. 김자겸은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역적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 가짜 왕을 끌어내 사형에 처해라. 역적 무사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려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비명이 아닌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난길에서 임금의 손을 잡았던 사내들이 앞으로 뛰쳐나왔고 산적에게서 보찜을 지켜준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팔짱을 끼며 줄을 섰지요. 이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신 유일한 분이다. 죽이려거든 우리부터 죽여라. 민초들이 어깨를 맞대며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열 줄이 되어 거대한 인간 방패가 만들어졌지요. 무기라고는 맨주먹뿐이었으나 그 눈빛은 칼날보다 서슬이 버렸습니다.
역적 무사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으나 눈앞의 백성들을 베어 넘기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았지요. 뒷줄의 군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서는 김자겸의 명을 받은 관리 하나가 아이 곁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형대 바로 아래까지 당당히 전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임금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붉은 신호탄을 꺼내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하늘을 향해 힘껏 쏘아 올리자 붉은 빗줄기가 도성의 하늘을 가르며 치솟았습니다. 진짜 역적이 누구인지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광장의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지요. 진짜 왕이 오셨다. 환호가 광장의 담벼락을 때리고 되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역적 무사들의 팔을 붙잡고 사형대로의 접근을 막아 세웠지요. 무사들은 칼을 빼들었으나 쓰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백성들이 제 아비이고 제 어미이고 제 이웃이었기 때문이지요. 높은 단 위에서 아이가 임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로도 고개를 돌려 임금의 얼굴을 찾아냈지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늦지 않았네요. 거봐요, 우리 형님이 최고주. 김자겸은 아수라장이 된 광장 한가운데서 부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조리 붙잡아라. 저들을 막아 세워라.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었으나 그 목소리는 백성들의 함성에 묻혀 광장 끝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이미 역적들의 발밑을 삼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붉은 신호탄이 하늘에서 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광장 곳곳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움직였지요. 장터 수레 밑에서 포목전 처마 아래에서 국밥집 솥단지 뒤에서 거름물과 흙탕물이 담긴 바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역적 군사들의 갑옷 위로 퍼부었지요. 첫날 밤 뒷간에서 임금을 살렸던 그 지독한 냄새가 이제는 백성들의 기지로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갑옷 틈새로 스며들자 역적 무사들의 눈이 쓰라려 뜨이지 않았고 코를 틀어막느라 칼자루를 놓쳤지요. 이제 백성들의 힘을 보아라. 백성들은 해악 섞인 고함과 함께 오물 바가지를 쉴 새 없이 퍼부으며 사형대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역적 군사들은 사형대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오물 세례에 갇혀버렸지요. 그때 도성 동쪽 대문이 열리며 말발굽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근왕병이었습니다. 아이가 목숨을 걸고 엿들었던 밀담, 보름밤 청룡 골짜기로 대군을 이동시킨다는 그 정보가 빛을 발한 것이었지요. 근왕병들은 역적들이 퇴로로 삼으려 했던 청룡 골짜기와 도성문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역적 군사들은 좁은 골목으로 밀려들었고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은 광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사형대로 뛰어올랐습니다. 널빤지 위에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 앉아 있던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은 허리춤에 칼을 뽑아 아이의 손목과 발목을 감은 굵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내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아이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임금이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한결아, 내가 나를 두 번이나 살렸구나. 임금의 목이 메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작은 몸을 품에 꽉 안은 채 임금의 어깨가 떨렸지요. 광장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거름물에 뒤범벅된 채 허둥대는
역적 무사들을 사형대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임금 만세. 함성이 광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외치자 10사람이 따랐고 10사람의 목소리는 100사람이 되어 도성의 담벼락을 울렸지요. 도망치려던 김자겸은 광장 어귀에서 백성들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오물 바가지를 피하려 비틀거리다 허둥지둥 물러서던 김자겸은 끝내 걸음 수의 옆 진창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단 옷은 순식간에 더러워졌고 백성들은 그 초라한 꼴을 보며 싸늘한 웃음을 흘렸지요. 권세로 천하를 호령하던 역적 수장의 최우치고는 참으로 볼품없는 꼬락선이었지요. 아이는 임금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오물 속의 김자겸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놈 냄새가 형님 냄새보다 훨씬 구리네요. 희미한 웃음이었으나 그 한마디 임금도 백성들도 웃었습니다. 임금은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주며 말했지요. 이제 다시는 내 몸에 상처 하나 나게 하지 않겠다. 임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약속을 들었지요. 승기를 잡은 근왕병들이 도성 곳곳에 잔당을 소탕했습니다. 골목마다 역적들이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요. 아이는 임금의 손을 잡고 사형대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천의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목청껏 외쳤지요. 우리 형님이 진짜 왕이다. 노을이 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임금과 아이, 그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웃고 있는 백성들의 얼굴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만세를 불렀고 그 소리가 도성 성벽을 넘어 산 너머까지 퍼져나갔지요. 왕위에 복귀한 임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령을 반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정전에서 만조백관이 엎드린 가운데 임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역적들이 빼앗았던 땅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갔고 도성 밖 산속에서 임금을 지켜준 민초들의 세금은 면제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적 수장 김자겸은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역적의 죄를 공식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 아니었지요. 임금은 김자겸을 좁고 어두운 옥사에 가두었습니다. 창 하나 없는 그 강에는 오직 바깥 소리만이 스며들었지요. 백성들이 풍년을 기뻐하는 환호성, 아이들이 저작거리에서 뛰노는 웃음소리,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풍악소리가 돌벽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김자겸은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백성들의 행복을 귀로만 들으며 평생을 그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지요. 권세로 천하를 호령하던 자의 최우치고는 참으로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탐해 임금을 팔아넘기려 했던 최판관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기와 집도 논밭도 곳간에 쌓아둔 쌀도 남김없이 빼앗겼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판관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이 여기던 백성들과 같은 고단한 삶을 몸소 견디며 지난날의 죄를 되새기게 되었지요. 한때 어린아이를 없이 여기던 자가 이제는 제 손으로 가장 고된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였지요. 왕의 자리를 흉내내며 백성을 수탈했던 가짜 임금은 본래의 광대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된 그는 저작거리에서 자신의 허영을 비웃는 이야기 속 인물로 남아 오랫동안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왕 행세를 하다 망신을 샀던 그 장면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가짜 임금은 그 웃음 속에서 제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졌습니다. 장엄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근정전의 돌계단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임금은 금실로 수놓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올랐지요. 그 곁에 가장 귀한 비단옷을 입힌 7살 한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옷이 어색한지 아이는 연신 옷깃을 잡아당기며 목을 비틀었지요. 임금은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의 손을 들어 올리며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이 나라의 정기를 바로잡은 나의 유일한 아우다.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두가 아이에게 높은 정승 자리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지요.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전 높은 자리는 싫어요. 궁궐 식사보다 동굴에서 구워 먹던 그 탄 달고기가 훨씬 더 그립구먼요. 정전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엄숙하기만 하던 신하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지요. 임금도 웃었습니다. 뒷간 똥통에서 처음 만났던 그 밤부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벼슬 대신 평범한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임금은 궁궐 가장 조용한 곳, 후원 깊숙한 자리에 소박한 초가집 한 채를 지어주었지요. 기와도 올리지 않은 집, 이영 지붕이었으나 그것이 아이의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신분을 잊은 채 그 초가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뒷간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임금은 얼굴을 붉혔고 아이는 배를 잡고 뒹굴었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후원대나무 숲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가끔 평복을 입고 아이와 함께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떡을 사 먹기도 하고 국밥집에서 백성들 틈에 섞여 밥을 먹기도 했지요. 백성들의 숨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대궐의 주본보다 값지다는 것을 임금은 이 아이와 함께한 보름간의 도망길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궁궐 안 초가집 앞마당에 직접 채소를 심었습니다. 무씨를 뿌리고 배추 모종을 옮겨 심으며 흙을 만지는 손이 즐거웠지요. 매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고 배를 골치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툇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무릎 위로 감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지요. 한결아, 내 이름처럼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 주어 고맙다. 아이는 감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며 답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한결같이 착해서 다행이에요. 초가집 대문에는 임금이 직접 붓을 들어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민초의 집이라는 세 글자가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뒷간 똥통에서 시작된 왕과 7살 아이의 이야기는 이 소박한 현판 아래서 비로소 온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후원을 지나고 성벽을 타 넘고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온 나라로 퍼져나갔지요. 그 웃음소리가 닿는 곳마다 백성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선 중기학자 이수광은 그에 져서 지봉유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천한 곳에서 시작되고 나라를 구할 지혜는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 오늘 이야기 속 7살 한결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뒷간 똥통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 나라의 운명을 뒤집는 기지가 태어났지요. 살다 보면 우리도 똥통 같은 자리에 처박힐 때가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짓밟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한결이가 그랬듯 바닥에서도 고개를 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비록 똥통 속일지라도 그곳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